김정숙 여사 옷감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 이야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정도였고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와대가 사실 뭐 정미용 같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일일이 해명할 필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김정숙 여사 검소한 건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검소할 수밖에 없어요. 다이소 다니시는 분인데. 네, 그리고 과거에 생활이 검소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잘 못 만났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사법고 시작해가지고 회의호식 갈 줄 알았더니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렸던가요? 한겨레 신문 얘기. 아니요. 이제 말지가 한겨레 신문의 전신이잖아요. 그 말지에서 한겨레 신문 발기인 3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들어갔나? 그건 지금 생각이 안 나. 하도 오래돼서. 근데 이 처음에 한겨레 신문 지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지국의 총책임자를 문재인 변호사가 맡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 돈으로 융자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몇 억이에요. 그때 88년에 몇 억이면요. 그때 그 강남에 13평짜리 AID 아파트가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몇 채 살 수 있는 돈으로 이제 지국을 운영하는데 융자를 받았는데 그걸 언제 갚았냐? 참여정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갚으셨어요, 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안 하셨어요. 이거를 최초로 공개한 게 저예요. 와. 예, 2012년에 그 남자 문재인이라는 거기에 제가 2개 꼭지에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꼭지가 이거였어요. 내용이.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임재경 한겨레 신문 부사장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른들이 나이 드시면 운동권에 누구는 가짜, 누구는 진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이는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은 부산에서 활동했다는 거 외에는 운동권의 정통파다.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세요. 저는 늘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의미는 없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저에게 이 얘기를 쭉 해주신 거예요. 몇 억을 날렸는데 단 한 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걸 못 봤다. 그런데 한 번 이제 이게 대선 전에 양산에 가셔서 임재경 선생님이랑 뭐 식사를 하셨대요. 사모님이랑. 근데 사모님이 다 지났으니까 얘기한다면서 웃으면서 임재경 선생님께 얘기를 하더래요. 그 빚 갚느라고 우리가 그 몇 억 갚느라고 너무나 고생을 했고 얼마 전에 겨우 갚았다 이렇게.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고가의 옷을 사 입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네. 중고 가구 사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 정미용 아나운서로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정말 근데 그분은요 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님 선거할 때 지원하고 그랬대요 옛날에. 예전에는 원래 이쪽 분이었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2010년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것보다 뭔가 좀 이렇게 마귀의 시인 듯하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악에 받쳐서 뭔가 하는 느낌. 보세요. 지금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국민 세금으로 비싼 옷을 해 입는다.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해라. 비싼 옷들이 비싼 티가 안 난다. 그러니까 좀 저주의 막말 같은 거. 지금 저질이고요. 이게, 이분 영어 사대주의자 아니야? 저기요. 국비는요. 네. 예,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장관들은 외국에 나가면 한국말 쓰십니다. 일본 영어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 좋은 우리말 두고 뭐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박근혜 씨는 지금도 감옥에서 영어사전 공부한다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청와대가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제 지인의 이야기하고 좀 반대로 적극 해명해야 이게 오랫동안 고착화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SNS에 이런 이야기가 막 돌면서 카톡으로 돌고 그러면서 그 고착화돼 버리면 그냥 사치하는 영부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방식도 좋았어요. 네. 이거를 무슨 뭐 보도 자료로 반박하거나 그러면 뭐 정미용 님이 또 착각하잖아요. 그렇지. 예, 착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를 카드 뉴스로 가볍게 실상을 밝힌 거 요거를 다들 외우십시오. 그래갖고 카톡에도 우리도 좀 포나르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카드 뉴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김정숙 여사님이 바느질도 잘하시고요. 예, 그 잘할 수밖에 없어요. DNA가. 어머님이 한복집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네. 김 여사님 보면은 귀여워요. 네, 유쾌한 정숙 씨예요. 그러니까 되게 귀여워요. 캐릭터가. 네, 네. 저분은 그러니까 영부인의 어떤 상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네, 웃음소리도 네.
그냥 깔깔깔깔 넘어가세요. 격이 뭐랄까 다른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말하지 않는으로 생긴 어떤 권위주의 이런 느낌인데 기존에 있던 영부인들과는 완전히 좀 스타일 자체가 다른 그런 분. 그래서 보면은 누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을 뽑았더니 멋진 영부인이 더 물어봤다. 1+1으로 뽑았다. 뭐 이렇게. 1+1 너무 이미지가 나빠요. 그 말. 그래? 또 이분이 키가 좀 크시고요. 뽀다구가 나요. 뽀대나. 부잣집 딸내미 그 느낌 난다. 네, 뽀대나예요. 그리고 일단 키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옷을 입으면 비싸 보여요. 그리고 막 그 외국 나갔을 때 워싱턴 갔을 때도 옷 여러 개 막 바꿔 입은 것 같은데 속에 흰색 원피스 하나 입으시고 겉에 아웃룩만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정미영 씨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뭐 농담으로 뭐 정미영도 영부인 되고 싶은가 보다. 영부인 되고 싶으면 남편을 영부인 대통령 만들면 되지. 예. 문제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정미용이 약간 확신범처럼 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싫은 사람이니까 다 싫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싼 옷을 입으면 싼 옷을 입는다고 욕했을 거예요. 영부인의 품위가 없다고. 싫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뭐가 있다고? 관심종자. 그걸로 이렇게 막 욕먹는 걸 즐긴다. 관심종자. 그러니까 욕먹는 걸 즐기고 한편으로 그 욕먹는 거를 또 찬성해주는 사람들 그 목소리 들으면서 즐기고 산다 이런 노이즈 거예요. 마케팅. 이번에 신혜원 씨 말도 안 되는 그 태블릿 주장하는 거기 그거는 진짜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그건 딱 하나만 확인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미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으로 이미 나갔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생산 연도가 네. 다르다며. 네. 이 출시된 네. 연도가. 그래서 아니라고. 뭐 어쨌건 김정숙 여사를 이제 마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악플을 쏟아내니까 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던 청와대가 궁여지책으로 상황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김정숙 여사를 처음 뵀을 때 처음 뵌 곳이 2004년 탄핵의 현장이었어요. 탄핵 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수석이 동아면세점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달려가서 와 문재인 수석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과거에 문재인 수석께서 우리를 반가워하기 전에 옆을 이렇게 흘끗 보시는 거예요. 네. 보니까 되게 기가 세게 생긴 기부인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감했죠. 아, 사모님이구나. 그러니까 반가워하시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사모님께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꾸벅 인사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그렇게 뵙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의 명령하면서 문성근 선배랑 양산에 가서 말하자면 이제 문재인 실장님께 왜 우리가 이렇게 나서야 되느냐를 문성근 선배가 밤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밤을 꼴딱 새면서. 그때 제가 느낀 건 문재인 실장님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사모님이 훨씬 더 남편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도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대통령께서는 현실 정치에 나오시는 거 진짜 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조금 더 빨리 저 사람이 나서야 뭔가 이 판이 정리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게 뭐 남편을 대통령 만든다 이게 목표는 아니었고 당시 우리 되게 슬프고 복잡한 그렇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슬프고 복잡한 마음들을 그 표현이 이 사람이면 어떻게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표현들 그게 되게 좋았어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청와대에서 이 정도 총무비서관이 깐깐하다고 되게 유명해가지고 왜 이니식에도 대통령 본인도 못 찾는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왜 그 박근혜 씨는 해외를 나갈 때마다 한복 입으면서 그 시리즈가 있었을 정도로 한복뿐만 아니라 그게 다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냉장고도 싣고 간 거 네. 아니에요? 냉장고는 교민사회에서 조달했다 그랬나? 별의별 거 다 싣고 가셨잖아요. 그런 정도의 사치를 할 때는 아무 말 없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는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비는 우리 대통령 월급에서 까겠다. 이게 본인들의 방침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때 영빈관 갔잖아요. 수리를 하기가 어렵대요. 그래갖고 되게 낡았어요. 진짜 낡았어요. 그 낡은 정도가 이 문 고리나 이런 데도 이렇게 낡았어요. 낡았어요, 그냥. 거기 행사하실 때 가셨구나. 그 예, 공약. 네. 자, 어쨌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치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없는 사실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용도로 쓰고 관심 받고 비열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비열함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흠잡을 데가 별로 없다는 데서 맞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별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홍준표 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시대의 거짓말쟁이.
하는 말마다 거짓말. 정치 사찰을 하네. 우리 통신 내역 조회를 했네. 결국은 알고 봤더니 거의 다수는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한 것도 사실은 정치 사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홍준표의 수행비서, 네. 최민희의 수행비서 이주영, 홍준표의 수행비서 모 씨. 근데 일단 첫 번째, 홍준표는 대포폰을 쓴다는 게 확실해졌고요. 그러네요. 대포폰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준표의 수행비서 모 씨가 경찰하고 지금 군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거다라고. 네. 뭔가 범죄자를 수사를 하다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조회를 해본 거다까지가 나온 팩트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그냥 읽어드리려고요. 6번 검찰부에서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에 대한 통신 내역 조회가 정치 사찰이라는 보도에 대한 답변 이게 나왔습니다. 본건은 육군본부 검찰부에서 39 사단장 문병호 장군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단장 및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비법에 근거해 통신자료 제공 및 허가서를 6번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2017년 7월 26일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8월 2일 위 허가서를 통신사에 요청하여 사단장 및 관계자와 통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회신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수회 이상 통화한 사람의 가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8월 18일 통신사의 가입 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사건의 범죄 수사 목적으로 군사법원 및 통비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수사 절차에 의한 것으로 민간인 사찰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범죄 수사에서는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 법률을 준수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홍준표 씨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자기네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자료 저 뽑아왔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보니까 또 안 되는 헛발질. 네, 자, 네. 한번 그 이야기 좀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대표가 처음에는요, 문재인 정부가 제1야당 대표를 정치 사찰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했다! 이런 거잖아요. 마이크 클립 올라가고 찢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변인이 해명을 했어요. 그게 6차례다. 이렇게. 아이, 참. 그래서 그거는 6차례예요.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6차례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4번은 박근혜 정부 때 그게 황교안 대행 때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또 당시에 고의를 했던 경찰청이 있는 곳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는 거고요. 그럼 2건이 남잖아요. 예. 근데 2건 중에 하나는 이제 6번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나머지 한 건은 중앙지검에서 한 겁니다. 그것도 무슨 다른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대표의 제1야당 대표를 정치 사찰했다. 이것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요 이런 부분을 고소고발을 통해 가지고 입을 아닥하게 해야 돼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해요. 아니 왜 그 유엔 총회 갔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 홀대 받았다. 이런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실제로요 통신자로 제공 현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787만 건. 박근혜 기간인 2013년에 957만 건, 2014년엔 1296만 건, 2015년에는 1057만 건, 우와. 2016년에는 827만 건 이런 식이거든요. 참여정부 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현황 보면 2007년도 참여정부 말이에요. 네. 432만 건이고요. 저도 통신 이거를 한번 당해봤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무슨 단체의 사무총장님과 통화를 한 몇 번 한 적 있어요.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왜 어떤 상황인지 조회를 해보는 정도. 이 사람이 무슨 범죄자가 아닌가 이런 건데 기분 나빴지 사실은. 기분 나쁘죠. 근데 푸나님은 많이 당할 것 같다. 왜냐면 해봤어요. 엄청나게 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력 인사들을 이게 섭외할 때 방송 나오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되면 전부 다 박근혜 때 조회가. 그게 한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래도 뭐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법적인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깨끗한 거겠죠. 네. 근데 홍준표가 비열한 건요. 사실은 이 상황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은 급한 김에 지르긴 했는데 네.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아까 말한 초반에 말한 것처럼 지지자들 향해서 문재인 정부도 똑같네 라고 질러주기 위해서 우리 쪽의 해명 같은 거는 그쪽 사람들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말한 게 법이 되고 팩트가 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문재인도 똑같아. 그거 이도 움직이게 한 거죠. 그게 원래 흔들기 상대방 흠집 내기를 통해서 우리 편을 보호하라의 한 공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고 있어요. 적폐청산을 하는 문재인 정부
흔드는 거죠. 다 엉뚱한 걸로. 또- 거짓말로 흔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신 조회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특정 사이트에서 내가 뭐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 관련돼 있는 통신이 이 사람 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종류의 그런 조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다 뭐 침소 봉대 숫자 부풀리기 해가지고 우리도 정치 사찰 당했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속지 않는 눈,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SNS에서 마구마구 보여주자. 왜 저는- 비웃으세요? 아니 그 제가 좋아서. 어떤 이야기 하나만 드려보려고 예,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 SNS 팀 얘기하잖아요. 네. 팟캐스트 뭐 얘기하고. 네.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치 시사는 유료화하면 안 돼요. 그게 유료화? 이유가 뭐냐면 예, 지상파나 종편이 큰 스피커를 가지고 시사를 막 뿌려댔잖아요. 네. 그것은 유료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이 듣거나 보게 할수록 유리한 어떤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팟캐스트가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렇다고 지금 언론 지형이 사실상 바뀐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명분을 달아가지고 유료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료화하지 말고 새날이 열심히 해가지고 장악해 버립시다. 우리도 우리 한계를 잘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우리 SNS 힘으로만 되는 부분이 아니고 깜짝 놀란 게요. 어제 저녁에 JTBC는 홍준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팩트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송하는 오늘 오전 정오쯤에 있었던 연합뉴스에서는 홍준표의 팩트에 대한 반박 없이 홍준표 이야기만 뉴스로 내보내더라고요. 시간차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합뉴스가 예, 지금 그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적폐 뉴스다. 예, 이렇게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 그 지금 우리가 홍준표 대표가 쓰고 있는 이 방식 있잖아요. 이게 오래된 방식이에요. 혹시 푸나님 뭐 노무현 대통령이 언행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대통령이 언행이 어떻다 저떻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언행이 어떻다 저떻다를 얘기하려면 그건 과거의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하여 발음이 안 좋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님 등 정말 그 언행을 문제 삼자면 문제 삼을 분들이 많았는데 유독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만 그랬단 말이죠. 그랬죠. 이거 비슷한 방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소수 여당이었던 노무현 정부가 그러니까 뭔가 개혁을 해나가려면 유일하게 기댈 것은 국민 여론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론과 노무현 정부를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무현 정부가 하고자 하는 뭐 저기 사립학교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토론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노무현 정부 잘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플레임이 언행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플레임을 전환하는 한 방식으로 좋은 일을 하는 누군가를 흔드는 방식. 예, 이게 여러 번 나왔던 방식이고 저는요 트윗에서 뭘 당하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토론에 나가서 따박따박 사실을 제시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건 욕 못하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들창코래요. 이거 완전 반전인데? 네, 들창코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채민이 콧구멍 진짜 부담스럽다. 이런 거를 보내세요, 저한테. 뭐 이런 공업용 미신 가져와. 아니 꺼내버리고. 그렇게 들어오고요. 그런 식으로 전혀 엉뚱한 걸로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 아 진짜 그러면 맥 빠지죠. 그리고 다음에 제가 꼭 TV 나갈 때 저 들창코니까 카메라를 좀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죠. 김정숙 여사 억감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 이야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정도였고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와대가 사실 뭐 정미용 같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일일이 해명할 필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김정숙 여사 검소한 건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검소할 수밖에 없어요. 다 있어 다니시는 분인데. 네, 그리고 과거에 생활이 검소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잘 못 만났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사법고 시작해가지고 회의호식 갈 줄 알았더니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렸던가요? 한겨레 신문 얘기. 아니요. 이제 말지가 한겨레 신문의 전신이잖아요. 그 말지에서 한겨레 신문 발기인 3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들어갔나? 그건 지금 생각이 안 나. 하도 오래돼서. 근데 이 처음에 한겨레 신문 지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지국의 총책임자를 문재인 변호사가 맡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 돈으로 융자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몇 억이에요. 그때 88년에 몇 억이면요. 그때 그 강남에 13평짜리 AID 아파트가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몇 채 살 수 있는 돈으로 이제 지국을 운영하는데 융자를 받았는데 그걸 언제 갚았냐? 참여정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갚으셨어요, 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안 하셨어요. 이거를 최초로 공개한 게 저예요. 와. 예, 2012년에 그 남자 문재인이라는 거기에 제가 2개 꼭지에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꼭지가 이거였어요. 내용이.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임재경 한겨레 신문 부사장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른들이 나이 드시면 운동권에 누구는 가짜, 누구는 진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이는 진짜 으로 돌고 그러면서 그 고착화돼 버리면 그냥 사치하는 영부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방식도 좋았어요. 네. 이거를 무슨 뭐 보도 자료로 반박하거나 그러면 뭐 정미용 님이 또 착각하잖아요. 그렇지. 예, 착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를 카드 뉴스로 가볍게 실상을 밝힌 거 요거를 다들 외우십시오. 그래갖고 카톡에도 우리도 좀 포나르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카드 뉴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김정숙 여사님이 바느질도 잘하시고요. 예, 그 잘할 수밖에 없어요. DNA가. 어머님이 한복집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네. 김 여사님 보면은 귀여워요. 네, 유쾌한 네. 정숙 씨예요. 그러니까 되게 귀여워요. 캐릭터가. 네, 네. 저분은 그러니까 영부인의 어떤 상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네, 웃음소리도 네. 그냥 깔깔깔깔 넘어가세요. 격이 뭐랄까 다른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말하지 않는으로 생긴 어떤 권위주의 이런 느낌인데 기존에 있던 영부인들과는 완전히 좀 그 사무총장님 선거할 때 지원하고 그랬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 이쪽 분이었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2010년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것보다 뭔가 좀 이렇게 마귀의 시인 듯하게 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악에 받쳐서 뭔가 하는 느낌. 보세요, 지금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국민 세금으로 비싼 옷을 해 입는다.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해라. 비싼 옷들이 비싼 티가 안 난다. 그러니까 좀 저주의 막말 같은 거. 지금 저질이고요. 네. 이분 영어 사대주의자 아니야? 저기요, 국비는요. 네. 예,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장관들은 외국에 나가면 한국말 쓰십니다. 영어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 좋은 우리말 두고 뭐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박근혜 씨는 지금도 감옥에서 영어사전 공부한다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청와대가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제 지인의 이야기하고 좀 반대로 적극 해명해야 이게 오랫동안 고착화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SNS에 이런 이야기가 막 돌면서 카톡 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은 부산에서 활동했다는 거 외에는 운동권의 정통파다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세요. 저는 늘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의미는 없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저에게 이 얘기를 쭉 해주신 거예요. 몇 억을 날렸는데 단 한 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걸 못 봤다. 그런데 한 번 이제 이게 대선 전에 양산에 가셔서 임재경 선생님이랑 뭐 식사를 하셨대요. 사모님이랑. 근데 사모님이 다 지났으니까 얘기한다면서 웃으면서 임재경 선생님께 얘기를 하더래요. 그 빚 갚느라고 우리가 그 몇 억 갚느라고 너무나 고생을 했고 얼마 전에 겨우 갚았다 이렇게.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고가의 옷을 사 입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네. 중고 가구 사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 정미영 아나운서로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정말 그 근데 그분은요 또 우윤근